박사님, 어머니가 어제까지만 해도 밥을 잘 드셨는데 왜 갑자기? 진료실에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갑자기가 아니었는데. 작년 가을 78세 김순자 할머니가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5kg가 빠졌고 평생 하시던 등산도 그만두셨죠. 가족들은 나이가 드시니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보내는 10가지 신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년, 어머니와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정확히 11개월 후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마지막 1년을 선물처럼 보냈습니다. 만약 박사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그 10가지 신호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로 85세. 저는 50년 넘게 내과 박사로 수많은 노인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대부분의 환자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에선 나오지 않지만 가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10가지 변화. 왜 체중이 빠지고, 왜 피곤해지며, 왜 갑자기 옛사람 이야기를 하는지. 수천 명의 마지막을 지켜본 박사로서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유익할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인병원에서 5천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고 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 왔지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과대학 교과서에도 없고 대형 병원 의사들도 잘 모르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부터 나타나는,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이 놓치는 그 신호들 말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 자료를 분석하며 발견한 이 패턴은 질병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노인에게서 나타납니다. 많은 가족들이 저에게 박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50년 임상 경험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조용한 신호들을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2015년에 국내외 노인 병원 환자 1200명을 살펴본 결과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뚜렷한 신호를 보인 경우가 무려 92%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 중 이를 알아차린 비율은 겨우 15%에 불과했지요. 여러분은 가족 중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떤 변화나 신호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첫 번째 신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이는 단순한 식욕 저하가 아닙니다. 50년간 기록한 자료를 보면 생애 마지막 1년에 접어든 노인의 약 78%가 눈에 띄는 체중 감소를 경험합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 동안 체중의 58%가 감소하는데 이는 60kg 노인이 35kg 빠지는 수준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체중 감소가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들고 근육을 유지하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신호입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이로 인해 기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병을 이겨내는 힘도 약해집니다. 우리 병원에 90세 한명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6.25 전쟁 시절에도 끼니를 거른 적 없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었지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셨고 손주들이 방문할 때면 늘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어머니가 요새 밥을 잘 안 드세요. 평소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도 국물만 드시고 옷도 2달 사이에 헐렁해졌어요. 암이라도 생긴 걸까요? 우리는 위내시경, CT, 혈액 검사 등 온갖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90세 한명숙 할머니는 특별한 병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서 음식의 맛을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을 마감하기 1년 전 노인들의 약 65%가 음식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 체중 감소가 넘어질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경험으로는 이유 없이 체중이 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넘어질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근력이 줄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시기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족들은 더 맛있는 음식, 보양식, 영양제 등으로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오히려 관계의 긴장만 높일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에게 항상 조언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음식의 양보다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평생 건강을 위해 못 드시던 아이스크림이 있다면 이제는 그 작은 행복을 허락해 드려도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87세 오병수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7kg가 빠졌습니다. 온갖 검사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지요. 가족들은 계속해서 잘 드시라고 권했고 이로 인해 식사 시간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소주 한 잔과 함께 소량이라도 즐겁게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세요. 결과적으로 87세 오병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3개월은 훨씬 평화로웠고 가족들은 그 소중한 시간을 감사히 여깁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6개월 내에 체중의 5% 이상을 뜻하지 않게 빠졌다면 이는 분명한 관찰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영양제나 보충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이 시간을 소중한 대화와 기억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세요. 두 번째 신호, 이유 없는 지속적인 피로감.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1년 앞둔 노인의 약 83%가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진료실에 자주 오시던 75 새 전구진 선생님은 78세까지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새 바퀴를 걸으셨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단 하루도 지각한 적 없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새 자꾸 피곤하다고 하세요. 산책도 안 나가시고 항상 졸려 하시고 예전엔 TV도 늦게까지 보셨는데 요즘은 8시만 되면 주무시려고 해요. 혹시 우울증인가요? 아니면은 치매 초기? 75세 전구진 선생님의 혈액 검사, 심장 검사, 뇌 MRI까지 모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피로감이 나타나는 데는 3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 효율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지요. 둘째, 심장이 혈액을 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심장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피를 펌프질하지 못하면서 몸 구석구석으로의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혈액 검사상 이상이 없더라도 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뇌의 활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감소합니다. 특히 의욕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됩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은 피로파도 현상입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괜찮다가도 갑자기 압도적인 피로가 밀려오는 것이지요.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점은 이러한 피로감으로 인해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점점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운동량이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근육량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피로로 인한 주의력 저하는 넘어지거나 사고 날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세대는 게으름을 큰 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이런 피로감을 자신의 의지력 부족으로 오해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마음의 부담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실제 환자 중에는 평생 농사일을 하며 부지런히 살아온 82세 송말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피로감에 내가 게을러졌나,
자책하며 무리하게 일을 하려다 결국 쓰러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50년 경험으로 볼 때 가족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더 활동적으로 지내셔야 해요. 운동을 해야 기력이 좋아져요 라고 권유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의미 있는 휴식을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선 하루 중 기운이 가장 좋은 시간대를 파악하고 그 시간에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하세요. 대부분 아침 시간이 가장 에너지가 높습니다. 또한 짧은 활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피로감이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임을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 전구진 선생님의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일과를 바꿨습니다. 긴 산책 대신 아침에 짧은 정원 산책으로 바꾸고 오후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마련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피곤해 하실 때 더 이상 힘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함께 앉아 손을 잡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손을 오래 잡아드렸나요? 때로는 말보다 그런 따뜻한 접촉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 신호, 관심과 의식이 내면으로 향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혼란스러움이 아닙니다. 50년간의 관찰 결과 임종 1년 전 노인들의 약 75%가 이런 변화를 보입니다. 현재보다는 과거에, 현실보다는 추억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83세 윤미자 할머니의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5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또 가끔은 주변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하시고 어제는 어머니가 부른다고 하셨는데 증조할머니는 7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치매인가요? 아니면 환각?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83세 윤미자 할머니는 뇌 검사에서 경미한 저산소증만 있을 뿐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가고 계셨던 겁니다. 8개월 후 할머니는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말씀하신 다음 날 아침 평화롭게 떠나셨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선 뇌로 가는 혈액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각과 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혈류가 감소하면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기억들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변화하면서 오래된 기억과 관련된 신경 경로가 더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먼 과거의 기억이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시기에 노인들이 종종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들을 본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임종 전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호스피스에 계신 환자의 약 50에서 60%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현상을 정신 이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실제로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지요. 위험한 점은 이런 변화로 인해 현실적인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관리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낯선 환경에서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 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대화나 모임에 참여하는 관심이 줄어들고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점점 내면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 중 평생 사교적이었던 78세, 조성환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식에서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행사를 즐기지 않는다고 오해했지만 나중에 할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뿐이었지요.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과 다르게 들리는 이야기라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현실로 돌려놓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여정에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자면 환경을 단순하고 익숙하게 유지하세요. 복잡한 새로운 장소보다는 친숙한 공간이 더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옛날 사진첩이나 추억의 물건들을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말하는 보인다거나 들린다는 경험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중에 이런 변화를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요? 네 번째, 신호. 몸의 방어력이 크게 약해지는 것.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 감염에 약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종 1년 전 노인의 약 82%가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면역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76세 강태호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군 장교 출신으로 규칙적인 생활과 철저한 자기 관리로 유명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3번의 폐렴으로 입원하셨지요. 가족들은 왜 갑자기 면역력이 약해졌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검사에서 면역 체계는 나이에 비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9개월 후 76세 강태호 할아버지는 가벼운 독감으로 시작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병균을 퇴치하는 우리 몸의 방어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백혈구, T세포, B세포 같은 이 세포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몸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됩니다. 이를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화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평생 건강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반복적인 감염에 시달리게 되고 상처 치유 시간이 현저히 늘어나며 항생제에 대한 반응도 둔해집니다. 위험한 점은 노인에게서는 증상이 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열이나 통증 같은 전형적인 증상 대신 단순한 혼란이나 식욕 감소, 피로감으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전형적 질병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요로 감염이 있어도 노인은 배가 아프다거나 요통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갑자기 혼란스러워하거나 평소보다 더 많이 주무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요. 이런 특성 때문에 초기 진단이 늦어지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은 연쇄적 감염입니다. 하나의 감염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른 감염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감기로 시작해서 폐렴으로 진행하고 그 후 요로 감염이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환자 중 85세 임순덕 할머니는 6개월 동안 기관지염, 대상포진, 요로 감염을 연달아 경험하셨습니다. 각각의 감염은 치료되었지만 회복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도한 의료적 개입보다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으로는 이 시기에 반복적으로 강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조언으로는 우선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손 씻기에 신경 쓰세요. 또한 영양 상태와 수분 섭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부족은 면역 기능을 더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노인들의 감염 증상이 일반적이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단순한 혼란, 평소보다 심한 피로감, 식욕 감소 등이 심각한 감염의 유일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발견하면은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백신은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백신 효과가 젊은 사람들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76세 강태호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결국 병원 입원과 항생제 치료 반복 대신 집에서의 편안한 돌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병원 침대보다 자신의 방에서 더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마지막 3개월 동안 그들은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 대신 좋은 추억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모두가 나중에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5번째, 신호. 숨쉬기와 혈액순환의 변화. 5번째 신호는 숨쉬기와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임종을 약 3에서 6개월 앞둔 노인들에게서 특별한 숨쉬기 패턴이 나타납니다. 깊고 빠른 숨을 쉰 후 잠시 숨을 멈추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연구에서는 임종 전 노인의 약 70%가 이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85세 정밀한 할머니의 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손발이 차갑고 숨을 쉴 때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잠깐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깊게 숨을 쉬어요. 또 피부가 약간 푸르스름해지기도 해요. 폐렴인가요? 아니면은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사주 후 85세 정밀한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든 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현상은 뇌 숨쉬기 조절 중추가 변화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는 능력이 변화하면서 숨쉬기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혈액 순환 패턴도 크게 변화합니다. 몸이 중요한 장기에 혈액을 집중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때로는 푸르스름해집니다. 이를 말초, 혈액 순환 감소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변화로는 피부에 대리석 무늬 같은 반점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무릎과 손에 잘 나타납니다. 이는 피부 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불규칙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목격하면은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산소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지요. 그래서 종종 산소 공급이나 집중 치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환자에게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뇌의 산소 부족 감지 기능이 둔화되어 주관적인 호흡 곤란감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몸이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위험한 점은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병적인 상태로 오해하고 과도한 의료적 개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종종 이 단계에서의 산소 공급, 인공호흡기 적용 등은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 중 92세 환긴철 할아버지의 경우 이러한 호흡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가족들은 처음에 적극적인 치료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설명했고 대신 할아버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2세 황인철 할아버지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가벼운 이불을 덮어드리고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용적인 조언으로는 우선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세요.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를 자주 바꿔주고 얇은 이불을 사용해 온도 조절을 돕고 입술과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작은 스펀지로 물을 적셔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의료적 개입보다 마음의 위로가 더 중요합니다. 손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세요. 비록 반응이 없더라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생리학적 변화의 이해 노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더 근본적인 생리학적 변화의 일부입니다. 이 과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우리가 마주하는 변화들에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포 에너지 생산 메커니즘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내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음식에서 얻은 영양소와 산소를 결합해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생애 단계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효율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마치 발전소의 일부가 꺼지고 나머지도 최대 출력으로 일하지 못하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로 인해 세포는 평소처럼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근육세포, 면역세포, 뇌세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중 감소, 피로감, 면역력 저하의 생물학적 기반입니다. 심장 펌프 기능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펌프 효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는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더욱 약해지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 체계도 불규칙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몸 전체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변화가 일반적인 심장 검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음파나 심전도가 정상 범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기능은 미세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의학적 검사는 모두 정상인데 환자는 계속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신체 변화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병리적 과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과 번식 이후에 자연스럽게 쇠퇴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 몸은 이 과정을 가능한 한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적응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호흡 변화는 몸이 점점 덜 필요로 하는 산소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말초 혈액 순환의 감소는 중요 장기의 혈액을 집중시켜 핵심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는 전략이지요. 이는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중요한 구역에만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족들이 임종 준비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법적, 의료적 결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명 의료 결정법에 따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줄이고 환자의 뜻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상속이나 장례 방식에 대한 희망 사항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대화는 시작하기 어렵지만 평소 건강할 때 조금씩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나 드라마에서 관련 주제가 나왔을 때 가볍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와, 같은 질문은 부담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병원과 기관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증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영적 지원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통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인 가족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관심이 그분에게 집중되지만 돌보는 사람의 건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자신만의 시간,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내 가족, 돌봄 지원 센터나 자조 모임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의 의미를 찾는 것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